오늘부터 장편소설 갤리온 무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갤리온 무역이라 하면 대항해 시대의 16세기 중반부터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던 19세기 초반까지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 마닐라와 멕시코 아카풀코 항 사이에서 행해졌던 스페인 제국의 무역을 말하는데, 당시 태평양을 횡단했던 거대한 돛을 단 무역선이 갤리온 선이었기 때문에 갤리온 무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앙드레 지드가 말했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이 있고 역사라는 것이 있다. 소설이라는 것은 이미 있었는지도 모르는 역사이고, 역사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평가도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때로는 믿기지 않은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설가의 기교도 때로는 믿음을 얻는 때가 가끔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실제 사실이 조금이라도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면 곧 그것을 부인하는 회의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쓰고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제1부 대서양의 해적들. 1598년 11월 19일 리카르도가 소유하고 운항하던 갤리온 범선 엔제로는 커피와 상아를 가득 싣고 이탈리아의 제노바 항으로 가던 중 지중해 입구인 지브롤터 해역 인근에 이르렀다. 그때 또 다른 갤리온 범선 브리코는 리스본 항을 출항하여 베네치아 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브리코는 에릭손 선장이 지휘하고 있었다. 이제 막 태양이 떠오른 그날의 날씨는 새하얀 뭉게구름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을 뿐 차안연이 푸르렀고 바다도 잔물결만 일고 있어 잔잔한 상태였다. 사방을 둘러봐도 수평선 위에는 어떤 배도 보이지 않았다. 유람하기에는 더없이 완벽한 날씨의 바다였다. 오전 6시경 막 아침 식사를 끝마쳤을 때였다. 막루에 서 있던 선원이 10시 방향에서 배 한 척이 보인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자마자 꺼내던 리카르도 선장의 망원경 안에 빨간 깃발이 들어왔다. 그는 즉시 밧줄을 타고 막루로 올라가 다시 망원경에 눈을 댔다. 그 배는 해적선이 분명했다. 그 당시 해적들은 자신의 정체를 알려 공포심을 갖게 하고 상선들로 하여금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 빨간 깃발을 올렸다. 100여 년이 지난 1700년부터는 해적의 상징이 검은색으로 바뀐다. 리카르도는 즉시 예비용 돛을 모두 올리라 명령하고 배의 침노를 바꾸어 해적선을 뒤쫓는 일변 그 자신은 막루에 남아서 계속 그 배를 주시했다. 해류와 해풍은 순방향이었다. 해적선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니 해적선보다 앞서서 항해하고 있는 또 한 척의 배를 발견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다. 해적선이 상선을 공격하기 위해 뒤쫓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다. 그 상선은 브리코였다. 해적선은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프랑스와 포르투갈 그리고 에스파냐의 해안 도시들을 약탈하여 많은 전리품들을 실었는데 하늘의 도움으로 해적들 모두가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멀쩡했다. 이제 그들은 캐리비안 해에 있는 그들의 은신처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상선 한 척이 나타났다. 값비싼 화물이나 보물을 싣고 가는 것이라 여겨지는 상선이 그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욕망은 즉각적이었다. 그것은 긴 시일을 두고 미리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요자를 예측하여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이 아니고 새 계절 동안 비와 바람을 견디며 잡초를 뽑고 갖고 수확하는 농작물이 아니다. 눈에 띄었을 때 신속하게 따라잡아 탈취해야 하는 것이다. 설사 그 배 안에 값비싼 재물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 생포하게 될 수십 명의 선원들 자체가 비싼 값에 흥정이 되는 노예가 되니까.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듯 무언가 사냥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울지를 의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해적들은 몇 달 만에 귀향하는 그들을 하늘이 축복하는 일종의 보너스로 생각하고 상선을 탈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하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야속하게도 이 너무나도 멋진 계획을 거부했다. 느닷없이 엔제로가 등장했던 것이다. 평소 리카르도는 북유럽의 바이킹족들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의 왕실의 지원을 받은 드레이크 선장과 같은 해적들에게 분노하고 있었다. 드레이크는 2년 전인 1596년 초에 서인도 제도를 원정하다 열병에 걸려 죽었지만 그의 졸개들과 그를 흉내내는 해적들은 여러 해역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캐리비안 해역과 지브롤터 해역 입구에서의 노략질이 가장 심했다. 그래서 리카르도는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 휘하 선원들을 수시로 훈련시켜 칼싸움이나 몸싸움에 있어서 한 명의 선원이 해적 5명을 능히 상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갤리온 범선은 다른 상선들보다 작고 날렵한 구조였으며 모든 돛들, 특히 예비형 돛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적선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해적선이 브리코에 우연적으로 거리를 좁혀가며 좌연에서 포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리카르도의 엔제로가 중앙 돛대에는 에스파냐 구간기를, 뒤쪽 돛대에는 붉은 깃발을 달았다. 돛대에 붉은 깃발을 올렸다는 것은 너희 또한 저항하면 죽는다는 표시였다. 해적 따위에게 자비심을 두지 않겠다는 리카르도와 엔제로 선원들의 결의를 나타내었다. 해적들이 상선을 보자마자 즉각적인 욕망이 솟구치듯이 리카르도와 그의 선원들 역시 해적선만 보면 즉각적인 살이가 용솟음쳤다. 느닷없는 엔제로의 용감무쌍한 등장에 해적들 200여 명의 피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당황하며 부랴부랴 포수들을 양쪽으로 나누었다. 해적들은 상선에 올라가 보물 들고 화물들을 약탈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포나 화살을 쏘아 상선에 불을 지르거나 침몰시키지 않는다. 다만 상선에 비치되어 있는 포문을 손상시킬 목적과 상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겁주기 위해 포를 쏘곤 했다. 배수량 300톤급의 브리코에는 좌우에 각각 6문의 포가 배치되어 있었고 200톤급 엔제로에는 좌우에 각각 4문의 포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에 비해 300톤급의 해적선에는 좌우에 각각 12문의 포가 장착되어 있었다. 노략질을 목적으로 건조된 해적선은 상대적으로 이물에서 고물까지의 길이가 길고 폭이 좁아서 엔젤호보다 더 날렵한 구조였다. 그리고 화물 대신 해적들이 많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볍고 빨랐으며 전투가 시작되면 상선의 선원들보다 인원 면에서 해적의 수가 두세 배에 달했기 때문에 거의 언제나 해적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곤 했다. 해적선과의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리카르도가 조심스럽게 관찰해보니 해적선의 대포는 엔제로와 동종인 유효사거리 400m의 청동 대포 캘버린으로 보였다. 청동 대포는 주철 대포에 비해 4배나 가격이 비쌌다. 16세기 후반부터 잉글랜드를 주축으로 주철 대포가 생산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질이 낮아서 화약이 폭발하는 충격으로 포신이 파괴되거나 금이 가곤 해서 대부분의 갤리온 범선들은 청동 대포를 장착하고 있었다.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주철 대포는 1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청동 대포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의 탄환들은 직경 13cm의 사과만한 쇳덩어리로 이것을 날려보내 배의 외판이나 갑판에 구멍을 내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당시의 대포는 개량된 투석기에 다름 아니었다. 오늘날과 같은 폭발형 탄환이 등장하려면 대항해 시대가 끝날 무렵인 19세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리카르도는 원숭이처럼 재빠르게 막로에서 내려오더니 전 선원에게 포문을 열고 전투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주방장에게는 모든 선원들에게 육포와 포도주를 배급하라고 일렀다. 선원들이 단단히 메어놓은 대포를 풀고 탄약을 장전하여 쏠 준비를 하는 사이에 그도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총과 칼로 무장을 하여 성교에 나타났다. 브리코는 화물을 가득 싣고 있어서 속도가 느려 해적선과 멀리 떨어져 달아나려 애를 쓰고 있었지만 계속 간격이 좁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화물을 가득 실은 엔제로는 비상용 돛을 여럿 더 달아올려 해적선보다 오히려 더 빨랐다. 그래서 엔제로가 해적선과 조우한 지 3시간 후인 오전 9시경에는 브리코 우측 약 1km 거리에 해적선이 따르고 해적선의 우측 뒤 약 1km 거리에 엔제로가 따르는 형국이 되었다. 해적선 선장은 엔제로의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속도를 늦추어 엔제로를 먼저 공격하기로 전투 계획을 바꿨다. 리카르도는 돌연 해적선의 속도가 느려지자 그 의도를 간파하고 즉시 방향 조정용 삼각돛 2개만을 남겨둔 채 모든 돛을 걷고 좌우 총 20개의 노마다 3명씩, 좌현 4개 포대 앞에 각각 2명씩,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은 총과 칼 그리고 갈고리로 무장시켜 전투형으로 배치했다. 이제 해적들의 밥이 되느냐, 해적들이 그들의 밥이 되느냐 하는 것은 2-3시간 후면 판가름 날 것이다. 오전 10시경이 지나자 바람은 더욱 약해진 데 비해 조류는 더욱 강해졌다. 그 조류를 타고 해적선과 엔젤호의 거리가 순식간에 400m 정도로 가까워졌다. 점차 뜨거워지는 태양 아래 엔젤호에서 울려 퍼지는 단조로운 리듬의 북소리는 노자비들을 격려했지만 몹시 긴장하고 있는 해적들의 신경을 더욱 곤두세웠다. 그때였다. 해적선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엔제로에 도달하기에는 거리가 짧아 포탄들은 바다에 떨어져 커다란 물기둥을 만들며 엔젤호를 바닷물로 흠식 적시었다. 리카르도의 예상대로 그것은 캘버린 포였다. 해적들이 달궈진 포신의 온도를 식히고 거리를 재조정하는 사이에 리카르도가 노자비들에게 전 속력으로 해적선에 접근하라고 명령하자 60명의 엔제로 노자비들은 얼굴을 타고 땀이 비오듯 줄줄 흘러내려 그들의 눈을 따갑게 하였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북소리에 맞춰 우렁차게 구호를 외치며 노를 저었다.
그들은 팔과 다리의 근육들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힘줄이 시퍼렇게 붉어질 정도로 열심히 노를 저었고, 땀에 젖은 피부는 태양빛을 받아 반들반들하게 윤이 났으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황소 같은 힘과 표범 같은 유연함이 동시에 도드라졌다. 리카르도는 포수들에게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포신에 불을 붙이지 말라고 명령했고, 선원들 모두는 배급된 육포와 포도주를 충분히 먹어두라고 명령했다. 엔제로가 해적선과 300여 미터까지 접근하자 또다시 해적선의 포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솟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길어 포탄들이 엔제로의 갑판을 아슬아슬하게 넘어 바다에 떨어졌다. 그 사이에도 노자비들은 전력을 다해 엔제로를 해적선 가까이 몰아갔고, 포수들은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부지런히 포신의 방향과 각도를 조정했다. 해적선과의 거리가 활을 쏘아 돛대를 맞출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다다랐지만, 해적선의 대포들은 연달아 2번 발사하는 바람에 포신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상태여서 포탄을 장전할 수 없었고, 선장 리카르도를 포함한 엔제로의 모든 선원들은 빵과 포도주로 배를 채운 뒤였다. 마침내 리카르도 선장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발포! 해적선의 포신만 집중 포격하라. 엔제로의 좌현에 있는 4개 포신으로부터 붉은 불꽃이 뿜어져 나왔고, 대포알들은 일제히 해적선을 향해 날아갔다. 잠시 후에 연거푸 발사된 대포알들도 해적선의 포신에 정확히 명중되어 단숨에 우연쪽 12개의 포신 모두가 박살났다. 그리고 포신 주위에 있던 해적들 24명이 즉사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해적선의 우연히 엔제로의 공격을 받아 부서지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좌현 쪽 포신은 더 이상 브리코를 조준하여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 그제야 브리코도 방향을 선회하여 해적선에 접근을 시도했다. 엔제로가 해적선에 접근하면서 중앙갑판에 또다시 4발의 포탄을 추가로 날렸다. 포탄 3발은 정통으로 해적선의 돛대 3개에 날아와 꽂혔고, 나머지 1발은 선교에 명중했다. 돛대들이 우지끈 부서지는 소리와 해적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오전 11시경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파도밭에서 해적선과 엔제로의 거리가 10여 미터로 좁혀졌다. 엔제로의 노자비들이 재빨리 노를 걷어올리고 포수들과 함께 전투원으로 무장했다. 잠시 후 2배를 연결하기 위한 갈퀴 달린 쇠고리들이 하늘을 날았고, 멋진 솜씨로 해적선에 걸린 갈고리 줄을 잡아당기는 일진 선원들 뒤에 도사리고 있던 이진 선원들이 총을 쏘고 창과 화살을 날려 엔제로 선원들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해적들의 가슴을 꿰뚫었다. 이윽고 양측의 배가 맞부딪혔고, 해적 두목을 생포하라는 리카르도의 명령이 떨어지자 엔제로의 선원들 80여 명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미쳐 날뛰는 들소처럼 해적선의 갑판으로 우르르 뛰어올랐다.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사내들은 미친 짐승이 된다. 전쟁 중에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면 승기를 잡은 자들은 자기 확신과 대담성이 커지는 법이다. 배를 든든하게 채운 엔제로 선원들이 칼날이 톱날이 되도록 해적들과 난투를 벌이는 와중에 무장한 브리코의 선원들 90여 명도 엔제로 선원들을 반이라도 담겠다는 듯이 함성을 지르며 해적선에 올라탔다. 아직도 해적들의 숫자가 두 척의 상선 선원들보다 많았지만, 공격을 하는 것에만 익숙해 있던 해적들은 자신들의 배에 뛰어 올라온 상선 선원들에게 공격을 당하자 새파랗게 기가 질리더니 곧 혼란에 빠져버렸다. 이들이 내지르는 전투의 비명소리와 칼과 창, 손도끼들이 맞부딪히는 소리, 총소리와 유탄들이 요란하게 뒤엉켜 수라장이 되었다. 30여 분가량 지나자 전세는 급속하게 해적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리카르도가 지나가는 곳마다 해적들은 추풍의 낙엽같이 갑판 위에 쓰러졌고, 부상당하거나 절망한 해적들은 상어가 우글거리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리카르도 역시 몸 여기저기에 작은 상처를 입었고, 미친듯이 쏘아대던 해적의 유탄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기도 했으니 하마터면 즉사할 뻔했다. 오후 1시경 싸움에 지쳐 탈진한 해적 두목이 생포되자 나머지 해적들이 전의를 잃고 항복했다. 그래서 뱀을 때릴 때 먼저 머리부터 때리라고들 한다. 부상을 당하여 죽어가는 해적들의 신음소리가 피로 물든 해적선 갑판 곳곳에서 들렸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노량진 해역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선 500여 척을 상대로 8시간에 걸친 전투와 추격에서 승리하고 장렬하게 전사한 날이기도 했다. 생포한 해적선 선장과 선원들을 조사해보니 그들은 모두 해적왕으로 이름을 날렸던 드레이크, 그는 이미 3년 전에 죽었다. 드레이크의 졸개들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나라나 왕에도 충성하지 않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해적들이었다. 해적선 안에서 생포된 사람들 중에는 교황청 소속 신부 1명과 여자 2명도 있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나 갑판을 두드려 소리를 내기만 해도 달아나 버리는 겁 많은 신부는 숨어서 전투를 지켜보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급히 신부복을 차려입고 있다가 엔제로의 선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왔다. 리카르도는 성교 앞 갑판 위에 있는 걸상에 앉아 상처를 치료받으면서 명령을 내렸다. 선원들은 그가 명령한 대로 생포된 해적 두목의 사지를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맸다. 해적 두목은 모든 사악함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잔악무도하고 비열한 뱀 같은 짐승일 뿐이라는 것이 리카르도의 판단이다. 게다가 저항한 뱀에게는 죽음이 따라야만 한다. 선원들은 살아있는 해적 두목의 몸을 찢는 것이 익숙한 듯 울부짖음과 비명에 아랑곳 않고 일사천리로 사지와 몸통을 절단하여 바다에 던져버렸다. 두목에게는 아무런 발언권도 주지 않았고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 광경을 쳐다보는 해적 졸개들이 시겁하여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숨을 삼켰다. 공포가 그들의 심장 속을 파고들어 몸을 떨었다. 다음에는 신부의 복장을 하고 있는 단정한 사내와 여인들을 신문했다. 그 난리통에도 단정한 사내는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고 땀도 흘리지 않아서 멋진 수염을 기른 얼굴과 흰 의복이 깔끔했다. 잠시 후 단정한 사내는 X교구의 소속 부제라는 것이 밝혀졌고 해적선 위에서 자행한 그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는 납치한 여인들을 그 안에 감금해 두고 해적들과 함께 성노예로 삼으며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적질이 성공할 때마다 해적들의 전리품 중 10분의 1을 11조라는 명목으로 받아내어 해적선 안에 별도로 마련된 조그마한 예배소 안에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교황청에는 뇌물을 바치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해적들에게 면죄부도 팔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교환표를 팔았던 것이다. 그는 해적들이 약탈을 자행할 때마다 이 교환표 없이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확인시켰고 예배소에 헌금을 바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적이라고 협박했다. 단정한 사내가 해적들의 장난기 섞인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스스로의 흉악한 죄를 소멸시킴으로써 정결케 해주었으니 다시 범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예배 시간 말미에는 항상 해적들과 해적선에 축복까지 내려주어서 앞으로 있을 해적질의 성공과 해적선의 무사항해를 보장했다.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장했다. 리카르도의 눈에 그들의 짓거리가 빤히 보였다. 해적들과 부제는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믿음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을 마음껏 공격하고 약탈하는 등 온갖 잔악한 행위들을 일삼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리카르도가 사내에게 사제복을 벗으라고 명령하자 목줄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쳐들어 보이며 단정한 사내가 대들었다. 가운을 입은 사람들의 무기는 여인들의 무기와 마찬가지로 희열하지 않던가. 일개 선장이 감히 부제인 나에게 명령한단 말인가? 나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신 교황 성하의 종이다. 당신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과 십자가 증표가 보이지 않는가? 리카르도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렸고 부제의 말에 구역질이 느껴졌다. 리카르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추상 같은 꾸짖음이 바다와 하늘에 쩌렁쩌렁 울렸다. 십자가 뒤에 악마가 있다고 하더니 바로 너 같은 추악한 자가 있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바다에서 강도짓을 하는 죄인들과 작당하여 재물을 쌓고 가련한 여인들을 학대한 죄 용서할 수 없으니 너같이 성유를 바른 악당은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겠다. 리카르도의 분노에 찬 눈빛과 발언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챈 부제가 얼른 말꼬리를 낮추었다. 리카르도 선장님, 저 여인들은 정신적으로 헌신하고자 나에게 자발적으로 몸을 바쳤습니다. 내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고요. 리카르도가 여인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수차례 가로저었다. 부제의 말이 거짓이라는 뜻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신에게 선택받은 성스러운 몸이라고 거짓 믿음을 전하는 성직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육체를 바침으로써 그들에게 축복을 받고자 하는 좀 모자라는 여인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들에게서는 그런 어리석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거지같이 피폐한 그녀들은 몰골도 부제의 거짓말을 고발하고 있었다. 리카르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 녀석 감히 이 자리에서까지 사람을 속이려 드느냐.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부제가 갑판 바닥에 바짝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선장님, 제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 용서를 구했으니 선장님께서도 부디 참작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 여인들에게 용서를 구했는가? 저 여인들이 당신을 용서해 주었던가? 부재인 제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과 교황 성하께서만 심판할 수 있고 그분들만이 처벌하거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재가 교활한 눈빛을 사방으로 흘리며 또다시 신과 교황의 이름을 들먹이자 리카르도는 불붙은 장작개비를 머리 위에 얹어놓은 듯 화끈하게 달아오르면서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것은 모두 오만방자한 성직자들이 짓거리는 헛소리일 뿐이다. 내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이나 교황하고 아무런 상관없다. 피해를 입은 저 여인들이 처벌할 수 있고 그 피해를 목격한 내가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제는 얼른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리카르도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선장님도 이것이 뭔지 아실 겁니다. 이 증서는 교황 성하께서 발급해 주신 면죄부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해적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여 신 앞에 용서를 받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대가로 해적들이 헌금한 재물을 모아 저를 위해 산 것입니다. 이 면죄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도이신 교황 성하께서는 제가 이미 범했거나 앞으로 범하려고 하는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선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 성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황 성하의 직인도 찍힌 이 면죄부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죄부가 용서하지 못하는 큰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장님께서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면죄부는 산 자의 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청에서는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에 의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벌써 9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황들은 그 비용을 충당하고자 면죄부를 남발하여 돈을 받고 팔았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왕국보다 넓은 이탈리아 중북부에 있는 교황의 직속 영지와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 소속 영지에서 농민들을 수탈했다. 어디 그뿐인가? 여러 나라의 왕들과 귀족들이 평민들을 수탈하고 식민지에서 재물을 쫓아다니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교회와 교황에게 헌금만 많이 내면 좋아라 하며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120년 만인 1626년에 완공된 성 베드로 성당. 그것은 120년 동안 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온갖 죄악의 산물이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기생하면서 그들에게 피눈물을 빨아먹고 세워진 모든 것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신에게는 아무짝에도 필요없는 성전이었다. 가난과 소박함으로 살아야 할 교황이 오히려 주교와 추기견들을 신하로 거느리며 제왕처럼 살고 싶어 세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화려하고 거대한 성이었다. 그들은 정의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걱정하는 대신 맹목적이고 무지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수많은 거짓말을 집어넣고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거나 공갈 협박을 일삼았다. 형편없이 세뇌된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열렬하게 믿어 돈과 재물을 들고 앞다투어 교회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확신시킬 방법이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고위 성직자들은 왕처럼 정치를 하고 귀족처럼 옷을 입고 성보다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살면서 애첩을 숨겨두고 돈과 권력을 무한정 탐했다. 이 말도 안 되는 면죄부와 부제의 주절거리는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던 리카르도의 뇌리에는 얼마 전에 암스테르담의 노천 원형극장에서 관람했던 존 왕에 나오는 연극 대사가 떠올랐다. 비록 당신과 다른 인간들은 속아서 이 기만적인 마술에 돈을 바친다 해도 나만은 오직 교황에 반대하여 그의 편을 드는 자를 적으로 삼을 것이다. 리카르도는 몹시도 어이없다는 듯이 허허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만들고 그것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믿음과 신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가? 돈을 주고 산 이 종이 쪼가리가 구원을 보장한다고 믿다니 어리석은 자여, 그대가 진정 성직자란 말이냐? 지금으로부터 83년 전인 1516년 마르틴 루터 교수가 했던 말을 내게 들려주마. 리카르도가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 잠옷 연설조로 말을 이었다. 지금의 로마 교황청은 퇴폐에 물들어 있고 병독에 감염되어 있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하고 식도락을 즐기며 사기꾼 집단이고 권세욕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하느님을 비방하는 모독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집단이다. 그리고 면죄부에 의하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교황의 면죄부마저 전혀 인정하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교황청을 엄하게 꾸짖는 리카르도의 태도에 경악한 부제는 어떻게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급히 잔머리를 굴렸다. 아직도 그의 목소리에는 부제로서의 위엄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흔적이 묻어나왔다. 하지만 평생 책 한 권밖에 읽은 적 없고 그 책을 인용하고 이용하면서 세상을 살아온 그로서는 그 책에 나오는 그럴듯한 표현을 제외하면 달리 어떤 변명거리도 그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다. 선장님, 요한복음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선장님이나 저 여인들에게 진정 죄가 하나도 없지는 않겠지요? 그 말을 듣고는 리카르도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 무슨 망발이냐? 너는 지금 악독한 마귀처럼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 내가 지은 죄나 저 여인들이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와는 성격이 다른 것임을 알아라. 내가 지은 죄값은 신보다 먼저 저 여인들이 받아야 옳다. 그리고 해적들을 소탕해야 하는 나의 책임에 비추어서도 나는 너와 해적들에게 죄값을 물을 자격이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심판에 하느님이나 교황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리카르도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선원 무리들 속에서 가장 노련해 보이는 선원을 바라보며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갑판장, 이자의 옷을 벗겨라. 리카르도 선장의 지시에 엔제로 갑판장이 이미 지저분해진 성의를 벗기게 하자 부제가 발악하며 애원했다. 이놈아, 내 옷에 손대지 마라. 아이고 선장님,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여인들에게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선장님의 종으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제발. 그러나 리카르도는 생포된 해적들보다 더 비천해지고 있는 부제를 노려보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고해의 기도를 올릴 기회를 주겠다. 에그머니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하느님. 하지만 끝내 그의 입에서는 기도문이 나오지 않고 벌벌 떨면서 몸부림쳤다. 이제 부제는 신의 심판보다 인간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가 선선히 벗으려 들지 않은 까닭에 성의는 갈갈이 찢겨졌다. 발가 벗겨진 부제가 두 손으로 성기를 감추며 갑판 위에 섰다. 조금 전까지의 당당하고 위엄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온 뒤 맨 땅에 기어나와 햇빛에 노출된 지렁이 마냥 벌벌 떨며 꼼지락거렸다. 교활했던 눈빛도 어느덧 풀어지고 이제 막 건져올린 물에 빠진 쥐새끼의 눈마냥 겁에 질려 있었다. 그의 절망적인 모습은 곁에서 포박당한 채 무릎 꿇고 있는 모든 해적들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에릭소는 사람들의 가슴을 따끔하게 하는 리카르도의 방골 기질에 마냥 놀라고만 있었다. 리카르도가 명령했다. 저자를 돛대에 묶어라. 갑판장과 선원들이 달려들어 부제를 돛대에 묶자 혼비백산하며 애걸복걸했다. 아이고 선장님, 주님이시여 교황 성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녀석의 입부터 찢어라. 부제가 간청할수록 리카르도는 더 단호했다. 그때 에릭손이 다급하게 리카르도 곁으로 뛰어왔다. 리카르도 선장님, 부제를 교황청의 조사와 판결 없이 처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록 저자의 죄가 무겁긴 하지만 선장님의 안위가 걱정되어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 정도로 창피만 주고 처벌은 교회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는 척하는 것이 선장님께 유리할 것입니다. 부제를 재판에 넘기자는 에릭손의 부탁에 리카르도의 노기가 조금 풀렸는지 헛기침을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선 고개를 돌려 두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들은 갑판 위에 떨면서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으나 부제를 처벌해달라는 호소의 눈빛을 보내왔다. 그러나 재판 없이 그를 처벌한 후에 닥칠지 모를 장래에 대한 두려움의 눈빛도 바라고 있었다. 리카르도는 다시 눈을 돌려 아무것도 떠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먼 수평선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러는 동안 부제는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던지 벌거숭이 몸으로 돛대에 묶인 채 똥오줌을 싸지르고 있었다. 알프레드 드 비니가 노래했습니다. 신음하고 울고 기도하면 모두 비굴하다. 말없이 죽어가라. 리카르도도 교황청의 권위에 대항한다는 것에 겁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오디세우스를 아레테의 왕비에게 안내했던 처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겁내지 마세요. 용기 있는 자가 겁 많은 자보다 모든 일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는 법이에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자신 있게. 처녀의 속삭임이 점차 희미해져 갔다. 이윽고 리카르도가 단단히 결심한 듯 말했다. 에릭손 선장님 충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 자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저 자는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처음에는 궤변으로 나에게 따져들더니 그것이 통하지 않자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용서하는 것은 똑같은 범죄를 부추길 뿐입니다. 재판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힘으로 얻어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선원들을 향해 나는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그 어떤 계율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가짜 옷을 입고 성스러운 직무를 모욕한 이놈과 해적들의 손발을 잘라 바다에 유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고 묻자 엔제로 선원들 모두가 일제히 함성을 질러 동의를 표했다. 13세기까지만 해도 선장은 함께 타고 있는 선원들 무리들 가운데 선임자에 불과했고 선장과 선원들이 가족처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이익 배분이나 기타 재산상 약간의 특권을 가진 것 외에는 거의 평등했지만 그 후 점차적으로 선장의 위상과 권력이 강화되어 16세기 이후 갤리온 범선이 주도하던 시대의 선장은 거의 절대 권력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 선내 규율을 위반한 선원에게 법 집행관처럼 고문이나 채찍질을 가하기도 했다. 좋다. 양 가죽을 빌려 쓴 저 굶주린 들깨의 성기와 양 손목은 내가 직접 자르겠다. 리카르도는 칼을 뽑더니 말했던 바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였다. 성기가 잘려나가자 원체 겁이 많았던 들깨는 그의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차마 들을 수 없는 비명을 토하면서 기절해버렸다. 귀를 열고 듣고 있던 해적들은 등뼈를 타고 흐르는 공포로 전율했다. 리카르도는 눈을 부릅뜨고 이번에는 들깨의 양 손목을 잘랐다. 부상당하거나 항복한 해적들이 모조리 양팔이 절단된 후 해적선의 갑판을 떼어내어 급조한 뗏목에 이미 불구가 된 들깨와 함께 태워졌다. 뗏목이 해류와 바람에 따라 표류하는 동안 노획한 보물들을 모두 엔제로와 브리코에 옮겨 실은 다음 리카르도는 주저하지 않고 해적선을 불태워버렸다. 바다에는 여러가지 오래된 믿음이 있다. 선원들에게는 배는 생명체다. 배는 폭풍이나 암초에 침몰하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항구에서 조심스럽게 해체되어야 한다. 존경심을 가지고 다뤄줘야 할 배를 불태워서는 안 된다. 하지만 리카르도와 그의 부하 선원들에게 있어서 해적선은 악귀였다. 그래서 불에 태워 없애야 하는 존재였다. 다만 해적선에서 접수한 상태가 양호한 대포와 무기류 및 탄약, 저장식품 그리고 거룻배는 브리코에서 필요 없다고 하여 모두 엔제로로 옮겨 실었다. 이 거룻배들은 몇 달 뒤 해적들과의 전투에서 위장용으로 파괴되어 버려진다. 에릭손은 엔제로의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무오인들의 전설, 이 전설은 1704년 프랑스인 앙투안 갈랑이 최초로 유럽의 천일야화라는 제목으로 소개한다. 그 무오인들의 전설 중에서 두 가지를 회상했다. 첫 번째는 검은산 이야기다. 그 산은 아주 먼 바다에 떠있는 커다란 자석산으로 자석의 힘이 워낙 강해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 배들에 못 쉬며 세부치들은 몽땅 빨려나가 산에 달라붙고 배들은 해체되어 침몰했다. 검은 산은 세부치들을 빨아들이는 만큼 끌어당기는 힘이 한층 강화되어 더 많은 배들이 희생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검은 산의 힘은 보존되는 동시에 점점 더 커졌기 때문에 그 산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그 일대를 지나는 모든 배들과 선원들에게 불행이 닥쳤다. 그 산은 결국 아지부 왕자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줄거리인데 에릭손은 리카르도를 보며 아지부가 코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아지부가 검은 산을 악마라고 여겼다면 리카르도는 해적들과 부제를 악마라고 여겼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두 번째는 바그다드 상인의 딸 조베이드에 대한 이야기다. 그녀는 배를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인도까지 항해했다가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품 있고 잘생긴 왕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두 언니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져 왕자는 익사하고 조베이드만 구사일생으로 살아 낯선 섬에 남았다. 그녀는 섬에서 우연히 공경에 처한 뱀을 구해주었고 나중에 그 뱀이 두 마리의 검은 암캐를 데리고 나타나 조베이드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은혜에 가장 잘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언니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대신 복수해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 친구 요정들을 불러 우선 당신의 배에 실린 모든 보화를 바그다드에 있는 당신의 창고에다 옮겨 놓은 후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이 두 마리 검은 앙캐가 바로 당신의 두 언니입니다. 이 말을 마친 요정은 조베이드와 두 암캐를 안고 하늘을 날아 바그다드에 있는 그녀 집에 데려다 준 후 또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밤 이들에게 각각 채찍 100대씩을 때리세요. 이는 당신을 해치고 젊은 왕자를 물에 빠뜨려 죽인 죄에 대한 벌입니다. 만일 어길 시에는 당신 역시 이들처럼 암캐로 변할 것이니 조심하세요. 이것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의 명령이랍니다. 조베이드의 교훈, 즉 바다를 다스리는 분의 명령은 악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응징하라는 것이며 만일 그러지 않으면 피해자도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에릭손은 엔제로의 선장과 선원들 모두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불길 속에서 잘려진 부제의 성기와 팔, 해적들의 팔들도 함께 타올랐다. 그때까지도 부제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신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선량한 사람들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과학자들과 죄 없는 여자들에게 마녀라는 낙인을 찍어 화형을 시키곤 하던 당시의 일부 성직자들은 해적들처럼 뿌릿속 깊이 야만적이고 잔혹했다. 그들에게 리카르도는 그들만큼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보복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제불능한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적선에 납치되어 강제로 노자비를 하고 있던 노예들은 20명이었다. 리카르도는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들 중에서 전투를 벌이던 소란한 틈에 결박을 풀고 해적들을 공격하며 공을 세운 5명의 젊은이들은 리카르도의 선원이 되길 원하여 엔제로에 남았다. 가련한 여인들과 나머지 노예들은 충분한 금전을 주어 유럽 땅끝 해양 마을 카보다로가에 내려주었다.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인 까몽이스는 카보다로가를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칭송하였고 이 글귀는 서쪽 해변 절벽 위 십자가 돌탑에 새겨져 있다. 노획한 보물들의 배부는 당시 관례대로 3분의 1을 에스파냐 황제에게 바치기로 하여 남겨두고 당시 잉글랜드의 관례는 여왕에게 노획품의 반을 바쳤다. 나머지는 엔제로와 브리코의 선원들과 나누었다. 선장이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것이 또한 관례였으나 리카르도는 이 관례는 제멋대로 어기고서 두 상선의 모든 선원들과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그러하니 깊은 감명을 받은 엔제로의 선원들이 리카르도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해적들과의 전투에서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유럽 봉건주의 계급사회에서는 교황이나 왕은 신하들이나 군민들 그리고 노예들의 상하관계가 은밀하게 구분되었다. 그 구분은 곧 공공연한 차별로 이어되었고 행해졌다. 하지만 대항해 시대에 들어와 상인들과 과학기술자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성장한 시민계급은 신을 숭배하기보다 개개인의 능력을 숭배하며 계급이나 차별이 없는 평등을 추구했다. 그 중에서 당시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산초여, 내 주인이 명령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 산초여, 나는 자네의 주인이자 자네보다 어른이지만 자네가 나와 같기를 바라니 나와 같은 접시로 먹고 내가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을 마셨으면 하네. 방랑기사의 도리는 사랑의 도리와 같아서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보니 말일세. 불평등을 위한 이성은 부디 가까이 두지 마시라. 운명의 여신이 수레바퀴를 공평하게 돌려서 모두에게 선물을 골고루 주시길. 리카르도가 실천한 것도 이렇듯 주인 즉 선장의 명령에 따라 성공적으로 일을 마친 하인 즉 선원들이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거나 물레를 공평하게 돌린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렇듯 동고동락하는 인간들끼리의 평등한 삶이 너무나 이치에 합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양식의 소유자였던 에릭손은 자신의 생명과 배 그리고 화물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달려와 해적을 물리친 리카르도 선장에게 큰 빚과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기 몫으로 분배된 보물들을 모두 리카르도에게 양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리카르도는 끝내 에릭손이 받기를 청했다. 해상에서 위험에 처한 선원들을 구하는 것은 엘리케 항해학교의 교칙이었고 항해사로서의 가치관이라고 강조하면서 빚이라거나 은혜라는 단어는 가당치 않으니 부담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해적선에서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노획하였던지 리카르도와 선원들은 그때까지 벌었던 전 재산보다도 많은 이득을 취했다. 해적 선장실에서 찾아낸 캐리비아 해안의 지도는 리카르도가 챙겼다. 10장이 넘는 해도에는 해적들의 본거지로 여겨지는 섬과 인근 섬들의 위치, 수심, 해류 및 날씨 정보들이 암호화된 문자로 깨알같이 적혀져 있었다. 하지만 그까짓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리카르도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중세까지 항해학은 국가 기밀이었고 해도는 각 나라의 왕궁에서만 제작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지역을 항해하거나 탐험한 항해 일지도 식민지 점유와 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관리했다. 해도와 항해 일지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복사하여 넘기는 자에게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릴 정도였다. 이러한 리카르도의 영웅적 행동은 삽시간에 드레이크 선장의 졸개들이었던 해적들에게 소문이 널리 퍼졌고 교황청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해적들은 리카르도에게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공언했고 교황청에서도 리카르도를 파문함과 동시에 그를 체포하여 조사하기로 비밀리에 결정했다. 만일 체포가 여의치 않다면 이단자인 그의 생명을 없애도 된다는 조항도 첨가했다. 리카르도와 엔젤호는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명을 바꿔가며 그때까지 해오던 대로 무역활동을 계속하였다. 드레이크의 졸개 해적들 소탕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부제를 처벌한 지 8개월이 지난 1599년 7월 말경 선명을 다이애나호로 위장한 엔젤호가 런던항에 입항했다. 리카르도 역시 이름을 리처드로 고쳐서 세관에 신고했다. 당시 잉글랜드는 외국적 선박에게 고율의 세금과 정박료를 부과했는데 리카르도는 기꺼이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속셈도 있었다. 이름을 바꾼 다이애나호의 명의로 낸 세금 영수증과 정박료 영수증은 누군가 다른 나라의 항구에서 엔젤호로 의심할 경우 제시할 좋은 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일이 런던의 부두에서 선적 화물을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발생했다. 리차드는 평소에 그와 동시대에 살면서 많은 걸작을 남긴 셰익스피어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이 출판될 때마다 돈을 아끼지 않고 사서 읽었다. 이번에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잉글랜드 배우들에 의해 공연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9월 21일 셰익스피어의 신작 줄리어스 시저의 첫 공연이 시작되는 날 리처드는 공연장인 글로브 극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는 극장 주인을 찾아가 셰익스피어와 만남을 요청했는데 마침 관람석의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를 소개해 주었다. 셰익스피어는 리처드만큼이나 왜소했다. 셰익스피어는 생면부지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초대를 선뜻 받아들였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눈빛이 총명하지만 언행은 소탈한 탐욕한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극장은 공연이 끝나 어수선하고 시끄러웠다. 셰익스피어가 극장 근처에 있는 커피하우스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여 리차드가 동의하자 앞장서서 걸으며 안내했다. 극장 밖 거리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이 날씨의 변화를 예고했다. 커피하우스에서 자리를 잡은 리처드는 자신을 소개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선 선장이라는 직함이 상류층 귀족과 동등한 존경과 대접을 받던 시대였다. 선생님의 작품들을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공연은 오늘 처음 보았는데 책에서 느낄 수 없었던 큰 감동이 있더군요. 리처드의 칭찬에 셰익스피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수줍음을 타는 성격인 듯했다. 하지만 유럽의 최고 지성인답게 칭찬을 친밀감의 표시라고 여길 뿐 아첨으로 여기지 않았다. 과찬이십니다, 리처드 선장님. 저의 작품을 좋아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두 사람이 미처 서로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다 마치기 전에 커피하우스에 들른 신사숙녀들도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다가와 인사를 하고 그날의 공연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았다. 셰익스피어도 오랫동안 준비했던 공연이 호평을 받자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기분이 불쾌해졌다. 손님들이 제각기 자리를 잡고 나서야 커피하우스의 분위기가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커피향을 음미하며 서로 간의 사소한 일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이윽고 리처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의문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카이사르를 살해하기로 했던 브루투스와 공화파들의 행동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나요? 셰익스피어가 미소를 띠며 오히려 되물었다. 제 작품에서는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브루투스를 옹호하는 듯하기도 하고 카이사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듯하여 선생님의 진정한 평가가 무엇인지 애매했습니다.
다른 작품에서 이런 말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왕의 선택은 국민 전체의 지지와 찬성에 제한되고 좌우된다. 왕이 맹세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가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언약을 실행으로 옮길 수 없다. 참고로 저는 공화파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도 마음속 깊숙이 블루투스의 공화파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는 절대 권력의 통치하에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저를 끔찍이도 아껴주시니 황제를 꿈꾸고 절대 권력을 꿈꾸었던 카이사르에게 동조하는 듯한 표현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작품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독자들과 관객들은 블루투스 쪽 또는 카이사르 쪽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화파이신 선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 저로서도 반갑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저희 가치관을 자신있게 드러내놓지 못한 비겁함을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셰익스피어가 예의를 차려 사과하자 리처드가 그의 두 손을 꼭 쥐었다. 무슨 말씀을요? 선생님의 작품들은 인류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서 후세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더구나 내용 중에 간간히 드러나 있는 불의에 대한 복수와 응징, 자유와 인권, 평등 그리고 공화주의 사상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들이 머지않아 선생님이 진실로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이 동지의식으로 한층 빛났다. 리처드가 햄릿에 나오는 구절을 조용히 읊조렸다. 미혹은 늘 우리를 겁쟁이로 만들고 그래서 선명스러운 우리 본래의 결단은 사색의 창백한 우울증으로 해서 병들어 버리고.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환한 미소를 머금고 화답했다. 하늘이라도 찌를 듯 웅대했던 대망도 잡념에 사로잡혀 가던 길이 어긋나고 행동이란 이름을 잃고 말게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생전 처음 만났지만 금세 친교의 문을 텄고 그들의 깊은 생각은 서로의 문턱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가게 바깥은 어느새 추적추적 비단길같이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을의 풍요로움을 짙게 머금은 빛발이었다. 셰익스피어와 리처드가 커피하우스에서 담소하고 있던 그 시각 교황청의 밀령을 받은 100여 명의 비밀 기사단 병사들이 리처드 선장을 취업하기 위해 배를 습격했다. 그들이 어떻게 하여 다이아나호로 위장한 엔제로를 찾아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기사들이 배에 강제로 오류를 하자 청소와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던 선원들이 일제히 그들에게 맞섰다. 하지만 기사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갑판으로 뛰어올랐다. 부슬비 속에서 1시간여 동안의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기사단 측에서 7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에 비해 선원들은 3명만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선원들의 무술과 전투력에 깜짝 놀란 비밀 기사단 병사들은 배 안에 리카르도 선장이 없음을 알고 나자 동료 시체를 둘러매고 서둘러 철수해버렸다. 기사단이 떠나자마자 조타수 길버트가 급히 글로브 극장으로 달려갔다. 길버트와 조우했을 때는 리처드가 셰익스피어와 대화를 마치고 막 커피하우스를 나서는 중이었다. 길버트는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습격받은 사실과 전투 결과를 소상하게 보고했다.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말 2匹를 구입하여 배에 도착하니 주변은 어두워져 있었다. 리처드는 1등 항해사에게 다이애나호의 선장 권한을 위임한다는 서류를 작성해 준 후 길버트 한 명만 데리고 배를 내렸다. 두 사람은 선창가에 대기시켜 놓은 말을 타고 이미 어두워진 런던 부두를 떠나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이 리버풀 항에 도착한 것은 런던을 떠난 지 사흘 후 해가 막 질 무렵이었다. 선창가 인근에 자리잡은 여관에서 여장을 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이튿날 아침 일찍 길버트를 불렀다. 길버트, 지금부터 이 도시의 선창가와 시장을 사차치 뒤져서 돛배를 있는 대로 모조리 사 모아라. 만일 가능하다면 최고급 아마포로 만든 돛배를 사도록 해라. 앞으로 닷새 이내에 선창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장담하는 상인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수량을 선금을 주어서라도 내 재량껏 계약해도 된다. 나는 선창가를 둘러보며 적당한 크기의 배와 선주를 찾아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선장님. 굵은 목소리가 연걸어가고 있는 길버트는 몇 달 전 해적선에서 구조된 노예였는데 영혼이 깨끗한 10대 청년들이 대개 그러하듯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그도 의협심이 강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다. 그의 눈은 앳되게 반짝거렸다. 그러나 그의 힘과 용기만은 맹수처럼 끌어넘쳤다. 양 눈썹 사이에 옥수수 알 크기 까만 점이 눈에 띄는 훤칠한 이마 뒤에
일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와 주의 깊은 판단력을 담고 있었다. 글과 각종 무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도 총기가 있고 성실하였으며 인정을 받기 전에 먼저 자격부터 갖추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했으니 리처드가 추앙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불과 서너 달 만에 가판수에서 조타수로 진급했는데 이제 곧 항해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갖가지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리처드와 길버트가 돛배와 어선을 구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배는 런던을 출항하자마자 네덜란드 연방공화국 쪽으로 이틀 동안 항해하다가 뒤쫓는 선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항로를 변경하여 리버풀로 향했다. 리처드가 런던을 떠난 지 정확히 10일 후 새벽 다이애나호가 리버풀 항 근처 해역에 도착했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잔인한 바다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몸뚱아리가 김을 내뿜고 있는 듯했다. 안개 속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작은 어선 3척이 등불을 흔들며 다이애나호에 바짝 접근하자 다이애나호의 갑판 위에서도 선원들의 등불을 흔들어 답신을 보내왔다. 어선들은 도포를 잔뜩 싣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하고도 보름 후 다이애나호는 해적들이 득실거리는 캐리비안 해역을 향해 예비용 돛까지 모두 펼치고 빠르게 항해했다. 그 지역에 대한 정보는 해적선에서 탈취한 해도와 풀어낸 암호를 통해 미리 숙지하고 있었다. 유럽에서 해적들이 가장 득세하던 시기는 1560년대부터 1750년대까지의 약 200년이었다. 해적들은 대서양을 둘러싼 여러 나라 왕들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개입으로 크게 성행했다. 특히 잉글랜드 왕실은 에스파냐를 견제하기 위해 해적지를 사주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 해적선들을 사략선이라고 불렀다. 해적들은 당시 세계의 경지를 좌지우지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약탈해온 보물, 금과 은을 우선적으로 노렸다. 때로는 일본, 중국, 마닐라, 인도에서 싣고 오는 자기와 상아, 향료, 후추를 탈취하기도 했다. 잉글랜드 왕실은 그렇게 해적선들이 탈취한 보물이나 화물의 일부를 받아 큰 이득을 보았다. 훗날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은 사실상 해적지를 통해 제국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 해적들의 근거지들 중에 가장 크고 악명 높았던 곳이 자메이카의 포트 로열 항이었다. 그것을 목표로 한 이유는 리카르도와 그의 선원들이 유럽 속담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행운의 여신은 대담한 승부사를 편든다. 캐리비안 해역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애나호는 쿠바섬과 도미니카 섬 사이에서 해적선 한 척과 맞닥뜨렸다. 자신들을 발견하고도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중앙 돛대에는 에스파냐 국왕기를, 뒤쪽 돛대에는 붉은 깃발을 달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상선을 보며 이놈들 봐라, 다들 정신 나갔나 하고 웃어제낀 해적들은 2시간 후에 그들이 착각했음을 깨닫는 순간 전멸했고, 리카르도는 전리품뿐만 아니라 해적선을 해체한 후 쓸만한 판재들과 돛 등 성구들을 다이애나호로 옮겼다. 리카르도는 자메이카 섬을 향하여 항해하는 동안 선원들에게 명령하여 2개의 널찍한 판재에는 다이애나호의 선명을 새겼고, 여러 개의 비어있는 식품 저장통에도 다이애나호 표식을 새겼다. 셀로나라는 선명을 새긴 판재도 제작했다. 그리고 숙련된 목수들은 해적선에서 뜯어온 수많은 판재들을 이용하여 배의 외형을 다른 갤리선 범선들과 비슷하게 꾸몄다. 선원들은 기존의 돛을 내리고 길버트가 리버풀 항에서 구매했던 새로운 돛으로 바꿔단 다음 기존의 낡은 돛에 다이애나호를 상징하는 커다란 문양을 노련하게 새겨넣었다. 1599년 11월 15일 정오경 포트 로열 항 인근까지 접근한 다이애나호는 또다시 중앙 돛대에는 에스파냐 국왕기를, 뒤쪽 돛대에는 붉은 깃발을 달아 해적선들의 눈길과 호기심을 자극했다. 잠시 후 리카르도가 기대했던 대로 5척의 해적선들이 다이애나호를 뒤쫓기 시작했다. 해적선들은 200톤 정도로 다이애나호와 비슷한 크기였고 해적질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몸체가 날씬했다. 노략질 하면서 붙잡은 수십 명의 청년들을 노잡이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노예들을 어찌나 격렬하게 몰아대는지 해적선들은 마치 날아가는 듯했다. 해적선에서 빼앗은 보물 외에는 화물을 싣고 있지 않아 몸이 가벼운 다이애나호도 자메이카 섬의 남서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해적선들과의 거리는 계속 7km 정도를 유지하며 달아났다. 오후 4시경 하늘을 살피고 있던 리카르도가 우연 쪽 먼 수평선에서 험상궂게 피어오르는 먹구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항해 일지에 시간 단위로 기록되어 있던 지난 3일간의 이 지역의 날씨와 기상 변화를 해적 선장의 해도 및 암호와 비교하면서 지난 밤에 달과 목성의 위치와 움직임을 계산해 놓았던 것도 재확인했다. 잠시 뒤 서쪽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먹구름이 반 정도 가리고 번쩍하는 성광이 구름을 찍고서 바다로 내리꽂았다. 그때 리카르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현변침. 리카르도의 명령을 조타수가 우현변침이라고 큰 소리로 복창하며 방향키를 돌렸다. 방향을 바꾼 이물 쪽에서 그레이트 섬이 보였고 가볍고 습한 앞바람을 맞았다. 앞바람 끝에는 비구름이 뒤따라오는 법이다. 침노 고정. 전방에 보이는 섬을 향해 곧장 전진하여 보니 갤리온 범선 10척은 나란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고 어귀에서 해안까지 3km는 되어 보이는 반달처럼 휘어진 모양의 포구가 뱃머리 방향에 나타났다. 다이애나호는 포구 어귀 쪽으로 더욱 가까워지면서 일부러 돛을 하나씩 내리면서 속도를 줄여 뒤쫓아오는 해적선들을 유인했다. 그때 바람의 방향이 북풍에서 동풍으로 변하더니 잠시 후에는 다시 동풍에서 남풍으로 변했다. 이제 역풍이 되었다. 다이애나호가 포구 안쪽으로 들어간 것은 불과 오후 5시 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이 서서히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11월 말경이면 오후 6시가 넘어야 어두워지는데 높지 않은 완만한 구름으로 되어 있는 산이 해변을 따라 병풍처럼 이어져 있어서 산그늘 때문은 아니었다. 선원들은 주위를 살피면서도 해가 저물어가기 때문인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서인지 어두워져 가는 이유를 가늠해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리카르도만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다이애나호가 포구 안쪽으로 1km 이상 들어가자 드디어 해적선들도 포구에서 3km 거리에까지 다다랐다. 이제 쫓는 자와 쫓기는 자와의 사이가 겨우 4km밖에 되지 않았다. 해적들은 쫓기는 자가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을 것임에 분명했지만 쥐들이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따라잡아 배와 함께 통째로 납포하고 싶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모든 돛을 올리고 노잡이 노예들 닥달하여 포구 안으로 들어가는 다이애나호를 향해 힘차게 전진했으며 해적들이 내지르는 고함소리와 허세에 다이애나호의 선원들 모두가 잔뜩 긴장했다. 다이애나호가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맑은 바다 위를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리카르도와 선원들은 포구 안쪽 중간 정도부터 군데군데 암초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암초들은 바위나 모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돌처럼 단단하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산호초였다. 다이애나호는 돛을 모두 내린 후 노를 저어 조심스럽게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다. 이윽고 구름이 두텁게 끼면서 미풍이 서서히 약풍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역풍이다. 그리고 바람의 온도가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자 전방을 주시하고 있던 리카르도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곧 거센 열대성 폭풍우를 몰고 올 것이다. 그의 경험으로 이런 날씨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해적선 5척은 열심히 다이애나호와의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이 포구 어귀에 다다르자 다이애나호는 포구와 해적선들로 완벽하게 포위된 꼴이 되어버렸다. 그들과의 거리가 3km 정도로 좁혀졌을 때 또다시 리카르도의 명령이 떨어졌다. 배를 180도 선회시켜라. 넵, 180도 선회. 선원들이 일제히 복창하며 방향을 돌려 이번에는 뱃머리가 남쪽을 향했다. 이로써 해적선들과 다이애나호는 서로 마주보게 되었고 서로 거리는 빠르게 좁혀져 이미 저쪽에서 내지르는 고함소리와 욕짓거리가 들리는 거리에 들어와 있었다. 리카르도가 항해사에게 명령했다. 전 선원들을 나누어 3분의 1은 대포 앞에 정렬시키고 3분의 1은 돛대 앞에 나머지 3분의 1은 노자비로 대기시키라는 것이었다. 그의 배에는 노예를 두지 않았다. 모든 선원들은 전투원으로 또는 탁월한 항해 보조원으로 또는 노자비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곧바로 임무를 할당하는 것이 가능했다. 사방은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바닷물 속도 어두워 암초를 찾아내기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선원들은 노를 뱃전에 올려놓은 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양현에 각각 5명의 선원들만이 배의 침노와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노를 젓고 있을 뿐이었다. 5m. 검은 파도가 찰싹거리는 뱃전에서 측연추로 수심을 재고 있던 선원이 보고했다. 다이애나호의 흘수가 3m이니 배 밑바닥과 바닷속 산호초까지는 아직 2m의 여유가 있었다. 해적선들과의 거리는 2km 정도까지 가까워져 있었다. 그 상태로 10분 정도 흘렀을까. 해적선들은 이제 돛을 반쯤 내리고 좌우로 40여 미터의 간격을 유지한 채 노를 저으며 500여 미터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선원들이 그들을 노려보며 리카르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열대성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었다. 바람의 방향도 급변하여 다시 북풍, 즉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었다. 바다도 사나워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하늘과 바다가 미쳐 날뛰고 해안가 숲과 나무들이 성을 내며 울부짖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리카르도 선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돛을 펼쳐라. 노를 저어라. 전성력으로 전진. 20개의 크고 작은 돛이 일제히 돛대를 쳐오르며 강풍을 받아 활짝 펼쳐졌다. 동시에 좌우 40명의 노잡이들이 힘차게 노를 저었다. 키잡이 선원은 이미 물속에 숨어있는 산호초들 사이를 지나온 터라 안전하게 되돌아 나갈 수 있는 수로의 위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화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선원들은 횃불을 들고 하시라도 화포의 심지에 불을 붙일 태세를 취했다. 어느 범선이라도 화포가 위치한 갑판 위에는 상갑판을 만들어 지붕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진다 해도 어지간해서는 화포가 젖는 일은 없다. 폭우로 인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렴풋이 보이는 다이애나호의 형체가 무섭게 밀고 들어오자 해적들이 당황하고 기겁하여 다리를 덜덜 떨며 고함을 질러댔다. 저놈이 도망간다. 돛을 거두어라. 빨리. 배를 돌려라. 노를 저어라. 해적들이 휘두르는 채찍이 노잡이 노예들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돛에 가득 받은 바람의 힘으로 전진하던 터라 돛을 모두 내렸다 해도 노의 힘만으로는 배를 돌리기가 불가능했으며 파도가 갑자기 2m 이상 높이로 치솟으면서 거칠어져서 노잡이들이 무진 애를 먹었다. 게다가 해적선들은 빠른 속도로 전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 더욱 앞으로 즉 해안 쪽으로 나아갔다. 발포. 그 와중에 5척의 해적선들 뱃머리에 장착된 장거리포가 정신없이 쏘아대는 포탄은 다이애나호가 떠나버린 찰나의 지점에 집중적으로 떨어져 엄청난 크기의 물기둥과 산호 조각들 그리고 모래를 하늘로 치솟게 했다. 다이애나호를 명중시키지 못한 해적선의 대포들은 포신의 열을 식히느라 잠시 사용 불능 상태였으니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이애나호는 해적선들을 향해 화살처럼 항진했다. 순식간에 다이애나호가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자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배를 돌리기 위해 제각기 좌와 우로 선회하던 해적선들은 암초들이 널려있는 방향으로 움직여갔다. 다이애나호가 해적선들 사이로 진입하기 직전에 리카르도 선장의 명령이 폭우와 어둠 속에서 쩌렁쩌렁 울렸다. 노를 거두어라. 노잡이들은 전원 포대 뒤로. 그 명령에 노잡이 선원들이 포대 뒤로라는 함성을 지르며 하갑판에서 중갑판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 순간 배가 해적선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며 양쪽에 있는 해적선들의 노를 부수기 시작했고 그 충격으로 노잡이들 수십 명이 직사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갑판의 나열에 있던 해적 수십 명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다이애나호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었지만 폭우로 젖어있는 다이애나호의 돛이나 선체에 불을 붙이지 못하고 푸시시 사그라졌다. 그리고 또 다른 수십 명이 갈고리를 던져 배전에 걸었지만 거의 15노트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다이애나호의 갈고리 줄을 타고 승선하기도 전에 모두 바다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다. 폭풍우와 선원들의 외침과 아수라장 속에서 리카르도의 명령이 울렸다. 발포!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이애나호의 좌우 포신에서 일제히 굉음과 함께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포가 쇳덩어리를 발사하면서 생기는 반동은 배를 일순간 크게 휘청이게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양현의 포들을 동시에 발사했기에 다이애나호는 거의 흔들리지 않고 평형을 유지했다. 포신 뒤에 서 있던 노잡이 선원들이 안정된 자세로 일제히 활을 쏘자 건너편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던 해적들이 픽픽 쓰러졌다. 그때였다. 포탄을 맞아 기울어져가는 해적선에서 다이애나호의 선원을 향해 쏜 총알 하나가 관역을 빗나가더니 선교에서 지휘하고 있던 리카르도의 왼쪽 넓적다리에 깊숙이 박혔다. 헉! 리카르도가 중심을 잃고 선교 바닥에 쓰러지자 1등 항행사 마뉴엘이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선장님 괜찮으십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니 걱정 말고 내 자리를 지켜라. 넵 선장님. 마뉴엘이 다시 갑판으로 뛰어갔고 리카르도는 피가 흐르는 부위에 위쪽을 밧줄로 찔끈 동여맨 후 일어나 다시 전투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다이애나호의 집중 포화를 맞은 해적선 2척은 거의 파괴되어 침몰하기 직전이었고 3척은 산호초 밭에서 방향을 돌리느라 허둥대다 거친 파도에 하늘 높이 올랐다가 산호초 위로 내리앉히기를 반복하며 연골이 부서져 내렸다. 선교 난간에 기대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리카르도의 또 다른 명령이 잇따라 울려 퍼졌다. 사각 가로도출 바짝 낮추어라. 우현 변침. 우현포 발포.
다이애나호가 해적선들의 뒤쪽 300여 미터 지점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더니 차가운 빗물 덕에 평소보다 빨리 식은 포신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해적들도 다이애나호가 있음직한 방향과 지점의 폭우 속과 어둠 속으로 끊임없이 포탄을 날렸지만 행운의 여신이 도와주지 않는 한 산호초 위에서 흔들리는 선체 위에서 단 한 발이라도 다이애나호를 명중시킬 수가 없었다. 오히려 대포를 발사할 때마다 그 반동으로 인해 해적선에 더 큰 균열이 생길 뿐이었다. 게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여신은 온종일 리카르도의 편에만 서 있었다. 잠시 후 산호초에 걸터앉은 5척의 해적선들이 다이애나호가 쏜 대포를 맞아 선체가 수직으로 갈라지더니 이어지는 집중포화에 박살이 나버렸다. 그중 한 척은 탄약 창고에 포탄을 맞았다. 나무 갑판에 구멍을 내고 아래로 떨어진 다이애나의 철 포탄은 해적선 창고 안에 있던 철 포탄과 부딪히면서 생긴 불똥이 근처에 쌓여있던 폭약에 옮겨 붙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꽃과 파편들이 하늘로 치솟았고 돛들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많은 해적들이 즉사했다. 폭발에서 살아남은 해적들도 불에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해 죽었으며 물에 뛰어든 자들은 익사했다. 파편들과 가벼운 조각들은 400여 미터 떨어진 다이애나호 근처까지 날아와 바다 위에 떨어졌다.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사방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해적들의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로 미루어 그네들이 처한 상황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때 다이애나호 선원들은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바다에 내던지고 있었다. 해적선에서 탈취했던 거룻배 3척도 일부 파손시켜 바다에 버렸다. 거룻배의 고물에는 다이애나호라는 선명이 새겨져 있었다. 다이애나호가 뱃머리를 돌려 어디론가 떠나고 나자마자 강풍의 방향이 바뀌어 이번에는 바다에서 해안 쪽으로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천둥과 번개도 빗발쳤다. 그러자 포를 맞지 않은 해적선들의 남은 잔해가 번개에 맞아 새까맣게 타기도 하고 강풍과 거친 파도가 미는 대로 떠밀려 수많은 산호초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결국 그것들조차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튿날 해가 솟아오르면서 날씨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몇몇 겨우 살아남은 해적들이 지옥으로 변한 폭우를 혼이 빠져나간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뼈대 일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해적선 5척은 바닷가로 올라와 옆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 마치 거대한 상어의 죽은 시체처럼 보였다. 섬의 기슭에는 파도가 끌어올린 난파된 배의 쓰레기들과 익사했거나 폭발 또는 벼락에 타 죽은 수백 명 해적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부패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마치 갈매기가 날아앉은 것 같이 바다 위에 떠다니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고 있었다. 쓰레기 더미들 중에는 다이애나호 선명이 새겨진 부서진 판자도 있었고 다이애나호의 문양을 간신히 군간할 수 있는 형편없이 찢겨져 누더기가 된 돛배도 몇 장 떠다녔을 뿐만 아니라 다이애나호의 비품으로 여겨지는 식품 저장통도 여럿 눈에 띄었다. 특히 리차드의 것으로 믿어지는 다이애나호 선장 모자가 수습되어 교회에 인도되었고 이것은 얼마 후에 교황청으로 이송되었다. 그 후 해적들과 교황청의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다이애나호가 해적들과의 전투 중에 폭풍을 만나 자메이카 앞 바다에서 침몰하였고 리카르도 선장도 선원들과 함께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엔제로가 다이애나호로 바뀌었다가 다시 셀레나호로 바뀐 것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 그 후 셀레나호는 자메이카 섬을 떠나 동쪽으로 항해하여 푸에르토리코의 산호안 인근 해역에서 또 다른 해적선을 공격했다. 해적선에서 노획한 보물들을 셀레나호에 잔뜩 옮겨 실은 후 생포한 해적들 모두를 수장해버렸다. 그때부터 리카르도는 해적선에서 발견된 해적들 중에서 사제가 있는지 여부를 굳이 조사하거나 가려내려 하지 않았다. 산호안에서 한 달가량의 휴식을 취하면서 부상을 치료한 리카르도는 포탄과 식료품 및 식수를 실은 후 에스파냐로 귀환하던 중 아조레스 섬 인근에서 또 한 척의 해적선을 발견하여 공격했다. 이 해적선에는 잉글랜드의 노예 상인이자 악명 높은 해적 존 호킨스의 졸개들이 300여 명의 노예들을 태우고 잉글랜드로 가던 중이었다. 인간의 생명을 사고 파는 자들은 힘센 흑인 노예들을 검은 상아라 불렀고 상아나 향료보다 몇 배나 더 좋은 이윤을 남기는 장사였다. 리카르도는 해적선에 보관되어 있던 보물들과 노예들을 모두 셀레나호에 옮기고선 노예 무역을 하던 해적들 모두를 갑판에 꽁꽁 묶어둔 채 해적선과 함께 불태워버렸다. 1600년 7월 2일 셀레나호는 에스파냐의 세비야 항에 도착했다.
당시 에스파냐는 네덜란드와 전쟁 중이었는데 그날도 현재의 벨기에 영토인 뉴포트 지방에서 에스파냐가 네덜란드 잉글랜드 연합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에스파냐가 패하여 후퇴한 날이었다. 며칠 뒤 리카르도는 즉위한 지 2년째인 황제 펠리페 3세를 만나 해적들에게서 노획했던 엄청난 보물 중에서 황제의 몫인 3분의 1을 직접 황제에게 인도했다. 약탈당했던 보물을 되찾은 황제는 몹시 기뻐하며 리카르도에게 기사자기를 주고자 했다. 물론 단순한 보답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었다.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에스파냐의 상선들과 황제의 보물들을 약탈한 공로로 드레이크 선장에게 기사자기를 내렸으니 드레이크의 졸개 해적들에게 보복하고 보물을 되찾아온 리카르도에게 에스파냐 황제가 기사자기를 내린다는 것은 커다란 상징성도 있었다. 그러나 리카르도는 한사코 사양했다. 그는 명성을 추구하는 자들을 허영덩어리라며 천박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든 화려한 휘장을 두르고 다니는 펠리페 황제와 같은 인간들은 인생에서 부와 권력과 명성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있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비록 그들과 함께 같은 시대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지만 리카르도는 그들과 달랐다. 그래서 끝까지 기사자기를 사양하는 항해사를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수 없이 우정의 징표로서 반지를 선물했다. 그리고 교황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리카르도에서 에드문으로 바꾸었다. 황제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에드문은 그의 부왕 펠리페 2세와 판약에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국가와 종교를 하나로 여긴 펠리페 2세는 과도하게 카톨릭을 신봉하면서 카톨릭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웃 나라들과 수없이 많은 종교전쟁을 일으켰고 종교재판소를 국가기구처럼 운영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도 그의 사후 1624년에 종교재판소에서 검열을 받았을 정도였다. 그러자 종교의 자유를 갈구하던 이슬람 교도들이나 개신교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상인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도 그는 당연시했다. 그러자 상인들이 주축이 된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에 에스파냐 각지의 상인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결국 1588년에 독립하여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을 수립했다. 세계 각지의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에스파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과 일곱 바다의 지배자라는 칭호의 우쭐하는 허영심도 대단했다. 1571년에 레판토 해전에서 막강한 오스만 해군을 무너뜨리며 승리하긴 했으나 불과 11년 뒤 1588년에는 무적 함대가 잉글랜드 해군에게 참패했던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1598년에 펠리페 2세가 죽자 펠리페 3세가 즉위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전혀 딴판이었고 정치를 싫어하여 신하들에게 정무를 맡기고선 자신은 사치스러운 궁정생활만 즐겼다. 에스파냐는 펠리페 3세 이후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에드문은 절대 왕조를 신봉하거나 자유를 억압하는 기득권층들과 거리를 두었다. 그의 몫으로 배분된 노획물들은 극히 일부만 아내와 어머니에게 익명으로 보냈고 나머지는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공화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에드문은 아내의 안위가 염려되어 자신이 생존해 있음을 그녀와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이 전사한 줄로 믿은 아내는 몇 년 후에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 사실 에드문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출신이다. 그가 태어난 1562년 당시 이 지역은 에스파냐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중세 이후 공업과 무역이 번창하여 도시들은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자유의 바람이 넘쳐 있었다. 1517년부터 불기 시작한 종교개혁의 바람은 이 지역의 신교도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1562년에 프랑스에서는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으로 위그노 전쟁이 시작되어 그 후 36년간 지속되었다. 에스파냐에서도 펠리페 2세가 신교도를 탄압하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을 뿐 아니라 상업을 제한하며 자치권을 박탈하자 1566년부터 네덜란드의 가톨릭교를 신봉하는 시민계급까지 참여한 항거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때의 지도자급은 봉건적 대귀족 출신인 에그몬트 백작과 호름 백작 등이었고 에드문의 아버지는 에그몬트 백작의 집에서 일하는 정원사였다. 항쟁의 기운이 움틀 즈음인 1567년 펠리페 2세의 위임을 받은 네덜란드 총독이 에그문트와 호른 그리고 에드문의 아버지를 비롯한 8,000명 이상을 종교재판으로 사형시켰다.
그때 에드문은 어머니와 함께 리스본의 친척집에 머물고 있어서 화를 면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상인들과 시민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이듬해인 1568년 공화국을 선포하고 에스파냐를 상대로 80년 동안의 독립전쟁에 돌입했다. 훗날 베토벤과 괴테는 이 시대의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서곡 에그몬트를 1788년에 발표한다. 앞서 불행은 사람을 강하게 또는 타락하게도 만든다고 했다. 남편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드문의 어머니는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포르투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강력한 가톨릭의 영향 아래에 있던 포르투갈에서 개신교도인 그녀는 항상 정체성을 숨기고 아들과 함께 살아야 했다. 로마의 카이사르도 아버지를 잃기 여의었다. 로마의 풍습은 상류층 여자, 특히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의 재혼을 장려하는 쪽이었지만 카이사르의 어머니는 중매가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이사르의 교육에 힘쓰며 가정을 꿋꿋이 꾸려나갔다. 어머니의 이러한 태도는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 가장 카이사르에게 큰 힘이 되었듯이 에드문도 그러했다. 홀어머니와 단둘이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에드문은 평범하게 살았다. 가끔 또래 애들과 어울려 다니며 싸움을 하기도 했지만 내성적이라서 언제나 홀로 책 읽기를 좋아했다. 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라고 했다. 아직 굳어지지 않고 말랑말랑한 감수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청소년 시기에 에드문은 많은 독서로 불황아의 나쁜 취미들을 고쳐나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게 되었고 그만큼 조숙해졌다. 그는 헤라클레스를 닮고자 했다. 18세가 된 헤라클레스에게 두 명의 아름다운 요정이 찾아와 그의 인생 목적이 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헤라클레스는 항상 즐거움과 행복을 주며 꽃길만을 걷는 쾌락이 아닌 덕행으로 숱한 고난을 겪지만 영원한 이름을 남기는 미덕을 택했다. 1584년 에드문의 나이가 22세가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는 성격 좋은 농부와 재혼했다. 그러자 그는 이제 반복적인 인상을 떠나 새로운 기술로 무장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가 좋아하는 헤라클레스와 비교하면 사내로서 독립하여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때가 훨씬 지났지만 언제 시작하든 늦었다는 것은 없는 법이다. 당시 미지 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목말라 있던 유럽의 젊은 지성인들은 사회에 나와 독자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술 같은 것을 익혔다. 왜냐하면 뜻밖의 역경이 찾아와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으려면 언제든 써먹을 만한 기술을 몇 가지 익혀두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이다. 따뜻하고 안전한 집을 떠나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낯선 세계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는 에드문 곁에서 어머니가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남자는 한두 번쯤 모험을 통해 불운을 겪어보는 것이 좋단다. 역경이 남자로 하여금 힘을 바르게 쓰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이고 역경을 통해 더욱 훌륭한 사내 대장부로 자라나는 법이니까. 어머니의 말씀은 가장 위험한 모험에 스스로 나선다는 원탁 기사들의 두 번째 맹세를 떠올리게 했다. 아무도 그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에드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선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바다 너머를 항해하며 역경과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하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항해 기술부터 배워야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렴 그래야지 준비 없이는 함부로 길을 나서지 않는 법이거든 하면서 격려했다.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한다. 준비된 자 반은 이긴 겁니다. 내가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잃을 건 아무것도 없지요. 세상에는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음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덤벼들지 모릅니다. 에드문의 어머니는 성장하면서 남들과 비교하여 영특하다거나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아들이지만 그녀의 품에서 나가 고되고 위험한 일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남자들의 무리로 가는 것이 보기 좋았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굴하지 않으며 혼자서도 유유히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사자처럼 늠름하고 강한 사나이가 될 것이라 믿었다. 에드문은 그 길로 엘리케 항해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4년 동안의 공부와 항해 준비를 마치고 학교를 졸업한 그는 주로 지중해에서 운항하는 상선에 고용되어 항해사로서의 경험을 쌓았다. 그때는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잉글랜드에게 대패했던 1588년이었다. 콘스탄티노스 카다피가 노래했습니다. 내가 이타카로 가는 길을 나설 때 기도하라. 그 길이 모험과 배움으로 가득한 오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라. 내 길이 오랜 여정이 되기를. 크나큰 즐거움과 크나큰 기쁨을 안고
미지 항구로 들어설 때까지 내가 맞이할 여름날의 아침은 수없이 많으니. 잉글랜드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뒤를 이어 1603년에 즉위한 제임스 1세가 국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고 신하에게는 책임지지 않으며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국왕은 곧 법이다 라고 주장하며 절대 권력을 옹호했다. 이에 대항하는 의회파들을 비밀스럽게 지원하고 있었던 에드문의 노력은 훗날 차기 왕이었던 찰스 1세로 하여금 권리청원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쾌거를 이루었다. 권리청원에는 그가 의회파들을 지원하며 요구했던 두 가지 핵심 사항이 들어있었다. 첫째,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둘째, 합법적인 판결을 거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체포, 구금, 재산권 박탈 및 기타 손해를 입을 수 없다. 1603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건설하고 섬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가고 있었다. 함선과 대포를 갖추고 다국적 용병들을 고용한 회사는 국가가 아니라 상인들의 회사다. 그 후 200년 가까이 인도네시아를 통치하고 1800년이 되어서야 네덜란드 정부가 통치를 떠맡아 그 후 150년간 국영 식민지로 지배한다. 잉글랜드의 동인도 회사 역시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용병을 고용하여 인도를 통치하다 1858년에야 잉글랜드 왕에게 통치권을 넘겨준다. 에드문은 1603년부터 1607년까지 4년 동안에도 무역과 5척의 해적선을 탈취하여 얻은 전리품을 네덜란드 공화국 독립자금으로 지원하였다. 하지만 에드문 측에서도 거듭된 전투로 인해 유능하고 용감한 선원들을 많이 잃었고 셀로나호도 여기저기 많은 상처를 입었다. 전리품을 나눠받은 선원들 중에서 마누엘과 길버트를 포함하여 7명만 제외하고 모두들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여생을 보내며 살겠다고 하여 세비야 항에서 하선하였다. 에드문은 유럽을 떠나 태평양의 갤리온 무역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신입 선원들을 대거 고용하였다.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1602년 말라카 해협에서 네덜란드 상선이 포르투갈 상선을 납포하는 사건 이후 부쩍 높아지고 있었다. 1607년 9월 교황 바오로 5세는 파울로 사르비 신부를 청부 살해하려다 2번이나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독살, 살인, 음란 등의 혐의로 베네치아 정부에게 기소당한 사제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아 감옥에 갇힌 것이 발단이었다. 바오로 5세는 해당 사제들을 세속법이 아닌 교회법으로 처벌할 것이니 교회에 인도하라고 요구했지만 베네치아 정부는 청빈하고 공정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사르비 신부의 조언을 받아들여 교황이 세속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교황은 베네치아 정부를 파문했던 결정을 철회하였으나 사르비 신부는 죽이고자 했던 것이다. 부덕한 고위직보다 덕스러운 하위직 사람이 더 중시되고 존경받는 상황에 질투심을 느낀 탓이라고 사람들은 수군댔다. 세상에는 여자들의 질투심이 많이 알려져 있다. 남편 제우스의 사랑을 받던 숲의 요정이자 수다쟁이 에코를 목소리만 메아리로 남게 만들어버린 질투의 화신 헤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질투심의 황금사과로 여신들의 질투심을 자극시킨 불화의 여신 에리스,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격렬한 대립을 벌인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그리고 그로 인한 트로이 전쟁, 질투심에 휩싸여 아름다웠던 스킬라를 머리 6 달린 뱀으로 만들어버린 키르케 등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어서 세헤라자드의 천일 밤으로도 어림없다. 하지만 남자의 질투심도 여자 못지않다. 다만 남자들은 여자들과 달리 외모보다는 능력과 명성에 질투한다. 그리고 질투심에 불타는 남자는 여자보다 더 잔인하다. 교황청의 살인 청부 사건 소문으로 뒤숭숭하던 1607년 가을에 셀로나호는 세비야 항을 출항했다. 그의 항로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타고 남하하면서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을 횡단하여 향신료 제도, 즉 몰루카 제도를 들른 후 필리핀의 마닐라로 가는 것이었다. 배에는 거울과 장신구 등 유리 제품들과 청동대포, 화성총 등 무기류와 탄약을 충분히 실었다. 말라카와 몰루카 제도 그리고 마닐라에서 무기와 탄약이 부족하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위 30도 부근에 있는 산타마리아 섬의 서쪽을 항해하다 해적선들로 의심되는 범선을 발견하여 가벼운 전투 끝에 납포해보니 해적들에게 점령당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유의 무역선 호른호였다. 해적들의 본선은 세네갈의 다카항 어귀에 있는 노예 무역의 중개지인 고래섬으로 향하고
호른호는 10명 정도의 해적들에 의해 잉글랜드로 끌려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전투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이다. 에드문은 생포한 해적들을 모조리 바다에 던져버리고 밧줄에 묶여있던 네덜란드 선원들을 풀어주었다. 호른호 선장은 해적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절반 정도의 선원들도 해적들과의 전투 중에 사망했으며 생존한 선원들도 거의 대부분 부상했지만 그 중에는 크게 다친 사람들도 있었다. 부상자들은 셀로나호 선원들에 의해 치료를 받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경과를 본 후에 생존 선원들만으로 호른호를 암스테르담까지 되돌아가게 할 작정이었다. 그런 계획을 마누엘을 통해 호른호 선원들에게 전하자 왼팔을 잃은 젊은 선원 한 명이 선장실로 에드문을 찾아왔다. 선장님, 저는 호른호 2등 항해사 하셀트입니다. 호른호의 선원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구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청년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눈빛이 유난히 맑아 에드문의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마도로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많이 다친 것 같군요. 치료를 받았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에드문은 하셀트의 통솔하에 호른호가 무사히 암스테르담까지 귀환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 정도로 하셀트는 믿음직스러웠다. 하지만 하셀트는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간 후에는 선원 생활을 그만두고 그의 가족을 데리고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싶다고 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삶이 그와 그의 아내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이유였고 신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번 전투로 왼팔을 잃은 것도 그의 결심을 굳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그 당시 잉글랜드는 북아메리카 동부에 제임스타운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네덜란드는 호주에 발을 들여놓았다. 저는 제임스타운으로 갈 계획입니다. 올해 초 콘스탄트호에서 일할 때 그곳으로 정착민들과 화물을 실어다 주었는데 항해 중에 친하게 된 잉글랜드 사람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하셀트 씨 행운을 빕니다. 사흘 후 새벽에 셀로나호와 호른호는 바다 위에서 헤어졌다. 셀로나호는 남쪽으로, 호른호는 북쪽으로 서로 멀어져 갔다. 그런데 그날 정오 무렵에 북쪽 수평선 위에 점 하나가 나타나 점점 커지더니 이내 낯선 배 한 척이 빠르게 셀로나호를 따라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좀 더 가까워졌을 때 망원경으로 확인해보니 해적선이었다. 며칠 전 호른호와의 전투 중에 바다에 뛰어든 해적들 중에 한 명이 흑인 노예를 싣고 잉글랜드로 항해하던 해적 본선에 구조되었고 상황 파악을 한 해적선이 에드문을 잡기 위해 추격에 나선 것이다. 에드문은 미소를 지으며 선원들에게 전투 대응을 갖추라 명령하고는 셀로나호를 해적선과 마주보도록 선회시켰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명령을 수정했다. 해적선 뒤쪽 수평선 위에서 다가오고 있는 500톤급의 잉글랜드 함선 5척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잉글랜드 해적선의 요청을 받고 합동작전을 펼치기 위해 다카항에 정박 중이던 함대가 출동한 것이 틀림없었다. 셀로나호는 즉시 항로를 변경하여 대서양 남서쪽으로 달아났다. 해적선과 함선들도 그 뒤를 부지런히 쫓았다. 1607년 10월 말 쫓기는 상선과 쫓는 함선들 그리고 해적선들은 2km의 거리를 한치도 좁히지 못한 채 당시 대포의 사정거리를 벗어난 거리다. 포클랜드 제도 서쪽 해역을 지났고 남아메리카 대륙 최남단을 향해 배를 몰았다. 그러자 극심한 추위와 폭풍에 해적선들과 잉글랜드 함선들은 겁을 집어먹었다. 게다가 급히 다카항을 떠나느라 셀로나호를 한 달 이상 뒤쫓아도 납포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 많은 선원들의 숫자에 충분한 물과 비축 식량을 싣지 않은 것도 그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 통상 선원들의 수는 100톤당 상선은 20에서 25명, 함선과 해적선은 50에서 60명이 승선한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의 추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마젤란 해협 어귀로 들어서는 셀로나호를 멀거니 바라보며 다카항을 향해 뱃머리를 돌려야만 했다. 애초에 항로를 변경한 에드문은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자마자 해안에 상륙하여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신선한 물과 야채, 야생 과일을 충분히 실은 후 곧장 북상하여 리마로 향했다. 리마는 1535년 에스파냐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건설했는데 멕시코시티와 함께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식민지 지배의 중심지였다. 또 이 항구에서는 당시 아메리카 최대의 은광이 있는 포토시에서 채굴한 은을 에스파냐로 수송하는 관문이기도 했다. 1600년대에 이르러 에스파냐가 아메리카 대륙 광산에서 산출한 은의 양은 매년 250여 톤에 달했고 1700년대가 되면 매년 500여 톤씩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은의 대부분은 유럽으로 유입되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에드문은 리마에서 약간의 무기와 탄약을 은화 및 육고기와 교환한 후에 다시 북상하여 파나마 시티로 향했다. 에스파냐인들은 신대륙을 점령하자마자 유럽의 가축을 들여와 축산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17세기 이후의 식민 도시에는 마차를 끄는 소와 말이 흔했다. 파나마 시티는 1519년에 정복하여 설립한 항구 도시인데 페루 정복과 탐험을 위한 중간 지점이었고 에스파냐를 향하는 금과 은의 통과 지점이었다. 그래서 해적들의 표적이 되곤 했고 63년 후인 1671년 잉글랜드 해적 헨리 모건은 1400여 명의 해적들을 이끌고 와 파나마 시티를 약탈하고 파괴한다. 주둔하고 있던 에스파냐 군인들과 정착민들은 방어를 위해 다량의 대포와 화약을 필요로 했다. 1608년 2월에 파나마 시티에서 셀로나호는 교역 목적으로 실었던 무기류와 화약 잔량 모두를 은화와 교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후 다시 북상하여 보름 후에는 아카폴코 항에 도착했다. 아카폴코에서 셀로나호는 전투와 노화로 손상된 선체 부위를 수리했다. 3개월 후 수리가 끝나자마자 비축 식량과 식수를 싣고 필리핀에서 필요로 하는 유럽 상품들을 구매하여 선적했으며 마닐라로 떠나는 200여 명의 승객, 기술자, 행정가, 농장 경영인, 상인들과 군인들을 태웠다. 그러고 나서 갤리온 무역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셀로나호는 드디어 1608년 9월 초 마닐라에 도착했다. 마닐라 도착 즉시 새로운 갤리온 범선 제작에 착수한 에드문은 2년 후인 1610년에 기존의 셀로나호를 폐선 처리하고 새로운 갤리온 범선을 진수했다. 새 배의 이름은 후에르타라고 명명했다. 배의 크기도 셀로나호보다 100톤이 더 큰 300톤급이었다. 한편 당시 세계 정세는 이러했다. 1608년에 네덜란드에서는 안경 제작자 한스 스퍼세이가 망원경을 발명했고 프랑스는 캐나다의 퀘벡시에 정착촌을 건설했으며 조선에서는 선조가 사망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다. 일본에서는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 시대를 개막했고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조선 의녀 미라도 이 해에 일본을 떠나 마닐라로 이주했다. 에스파냐와 네덜란드는 1609년에 12년간의 휴전 조약을 체결한다. 1580년 해적왕 드레이크의 골든 힌드호가 세계 일주를 끝내고 영국 폴리머스 항에 도착했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합병했다. 프랑스에서는 신교도 위그노의 지도자인 앙리 4세가 취임하여 부르봉 왕조가 시작되었고 네덜란드에서는 근대 자본주의에 눈을 뜨게 된 시민들이 끈질긴 저항으로 에스파냐 세력을 몰아내고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을 설립했다. 이란에서는 아바스 대제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잉글랜드와 함께 포르투갈로부터 오름즈 성을 빼앗고 외국인을 우대하여 유럽 여러 나라와의 친선을 꾀하는 등 나라한 정치개혁과 상업장려에 힘써 이슬람국의 부흥에 전력한다. 중국은 10살의 어린 나이인 1572년에 제위에 오른 만세제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장거정을 재상에 앉혀 1582년에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거의 정권을 휘두르게 방치한다. 장거정은 각지의 서원을 철폐하여 문인들의 정치 비판을 약화시켜 독재권을 확립하고 낭비의 철폐, 전국적인 토지 측량과 과세의 일원화를 실시했다. 과세 대상을 토지로 옮기고 은으로 납세를 하게 했다. 이러한 개혁으로 명나라의 재정은 크게 호전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언론 탄압, 기득권 침해 등으로 지방 세력들과 황제 주변의 관리들까지 장거정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후세 사람들이 만세제를 중국 역사상 최악의 황제라고 비난하는 이유는 그가 30년 동안이나 황제로서의 업무를 보지 않아서이고 임진왜란에 개입하여 나라 재정이 파탄나고 무리한 병력을 차출함으로써 이것이 곧 여진족의 성장으로 이어져 명나라 멸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조선에서도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지탄받는 선조가 통치하고 있었다. 일본은 오다 노부나가의 전성기로 일본 전역을 대부분 장악하였으나 1582년 혼노지의 변이 발생하면서 노부나가가 사망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급부상한다. 1584년 6월 에스파냐의 배가 나가사키현 서북부에 위치한 섬 히라도에 처음으로 도착하고 이듬해 1585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최고의 관직인 관백에 오른다.